난초 잎사귀로 칼을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으면서도 어딘가 좀 서늘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긴 한 예술가이자 동시에 가장 치열했던 투사, 이회영이라는 인물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회영 기념관의 입구인데요. 문이 6개가 나란히 서 있죠. 바로 6형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크기도, 방향도 모두 똑같은 이 문들,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든 결국 그들의 위대하고도 비극적인 여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해요. 만약 내가 정말 모든 걸 가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돈, 명예, 권력, 모든 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상을 위해 과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6천억 원. 뒤에 플러스 표시가 붙어 있죠? 이게 최소 금액이에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소 6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이 돈이 바로 이회영 6형제가 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정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내놓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무엇이 이들한테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이건 그냥 부자가 돈 좀 기부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 가문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린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이회영 가문은요, 소위 사만갑족, 그러니까 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대로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영의정을 배출했고요. 그 유명한 명재상, 오성 이항복의 후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도 있었죠. 한마디로 조선의 0.1% 최상류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 지위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위태로울 땐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 우리가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1910년, 바로 그 책임감을 시험대에 올리는 순간이 닥칩니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수많은 지배층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기들의 부와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들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편안하게 복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그 기나긴 여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회영 선생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적의 밑에서 노예로 사는 게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명문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모든 걸 잃더라도 자유인으로서 싸우는 게 그들에게는 덜 부끄러운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도 전면적이었습니다. 6형제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고요. 단순히 형제들만 떠난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집안의 노비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60여 명의 대가족이 전부 함께 떠나는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집단 망명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6명의 형제 중에서 해방된 조국의 땅을 다시 밟은 사람은 딱 1명뿐이었어요. 다섯째 이시용 선생. 나머지는 전부 객지에서 돌아가셨죠. 특히 정말 충격적인 건 당시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둘째 이석영 선생이 상하이 빈민가에서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모든 걸 내던진 그야말로 완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죠. 정말 비극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돈을 독립전쟁에 불을 지필 거대한 불꽃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가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순수한 프로젝트였어요. 돈이 없어서 나라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청년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자. 그래서 학비, 숙식, 모든 걸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3,500명 이상. 이게 바로 그 위대한 투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3,500명이 넘는 독립군 간부들이 바로 이곳에서 길러졌습니다. 돈이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 졸업생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꼭 배우는 청산리 대첩의 핵심 지휘관들이 바로 이분들이었고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되는 광복군의 주요 장교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전쟁의 역사를 이들이 직접 써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회영 선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 독립이라는 눈앞의 목표를 넘어서서 훨씬 더 근본적인 사상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나라를 되찾으려고 자기 전 재산의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왜 갑자기 국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에 빠져들었을까요? 언뜻 보면 이거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 해답은 이회영이 이해했던 아나키즘에 있습니다. 그에게 아나키즘은 그냥 모든 걸 때려 부수는 혼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배하는 사람도 지배받는 사람도 없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연합하는 진정한 평등 사회였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거대한 억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독재나 권력이 들어서는 걸 근본적으로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곧바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일제 침략의 원흉들과 친일파들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서 흑색 공포단이라는 비밀 암살 조직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여정으로 향합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절대 꺾이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불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우리가 아는 이회영 선생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가로 4.5cm, 세로 6.8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진 한 장. 우리는 이 사진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삶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 난입으로 칼을 얻다.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투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망명생활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다 떨어지자 그는 자기가 가장 잘하던 난초그램을 그려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독립운동에 쓸 총과 칼, 폭탄을 샀습니다. 예술가의 붓이 그대로 투사의 무기가 된 거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빠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65세의 노구로 마지막 임무를 위해 배를 탔지만 밀고자의 배신으로 도착과 동시에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불과 며칠 만에 악명 높은 류순 감옥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일본은 그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감옥 창살에 목을 맸다는 거죠. 하지만 시신을 수습하러 간 가족들의 증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몸이 끔찍한 고문으로 인한 상처와 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해요.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회영 기념관은 그와 같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이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만약 잊어버린다면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